자, 이따 언니 그 뒤에. 오늘 제가 한 4시 정도까지만 하고 또 서울 가야 돼. 그래서 지금 2명 이용학하고 서정주 두 사람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용학. 네. 까지만 해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네. 오늘 어차피 진도는 많이 나갈 거니까 네. 좀 더. 자, 저는 진도를 팍팍 나가요. 네. 자, 이용학이 여러분 교재 127쪽이 나오죠. 나 이용학을 좀 여러분이 이제 여기부터였나? 아니었나? 지금 오랜만에 이용 백석까지 했는데 백석이면 백석. 그러니까 백석 이용학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용학 127쪽. 저도 막 학과를 막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용학 맞네. 이용학은요, 이 유명한 작가고요. 보세요. 127쪽 왼쪽에 개관을 좀 보세요. 개관을 보면 자, 개관 찾으셨죠? 일제 군국주의 강화이란 격변의 현실에 맞서서 이산자 시학.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산자가 여러분 글과 생각에 나오는데 글과 생각에 나왔었나?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영어로? 이상자? 네, 이산자. 흩어진 사람. 이거 여러분 글과 생각 책이 바뀌었었나요?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거 들어봐야 되는 건데. 네 이 디아스포라 들어봤어요. 공부 잘하시네. 잘하시네 엄청.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게 이제 그 막 흩어져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 예를 들어서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맞죠? 유대인들이 뭐 정말 전 세계를 지금 흩어져서 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산자, 또 유이민이라고 해요. 유이민. 디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곳으로 갔다는 거. 포라는 이제 퍼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어원적으로 분석을 하면 디아라는 것 자체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그럼 다이알로그가 두 사람이 대화죠. 예. 다이알로그 있잖아. 다이알로그는 알잖아. 디아는 잘 몰라도.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건 둘인데 꼭 반드시 둘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2개국, 3개국, 뭐 100개국도 돼.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스포라라는 것은 퍼져나간다. 영어로 말하면 스프레드라는 말 하면 아시겠어요? 네. 너무 좀 잘하시네. 스프레드. 퍼져나간다. 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다.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요, 공부를. 이 디아스포라라는 건 여러분이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당연히. 근데 이 국문과 나왔는데 디아스포라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진달래꽃을 누가 썼냐 했더니 마야가 썼다고. 마야가 불렀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산자 시학에 새로운 숨기를 넣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인이 조선의 만주 극동 러시아의 국정부대 경성.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쪽에서 출생을 해서 밀수업에도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를 따라 이산자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일본에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며 시를 창작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시에 여기서 이제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애사는 사실적 개관에 뭐라고 놨어요? 이용학의 시적 개성이 고향과 이향. 이향은 고향을 떠난다는 거예요. 귀향의 서사 및 리얼리즘적 재현에 집중하는 단편 서사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자,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 말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리얼리즘이라는 우리말로 뭐죠? 리얼리즘. 이런 말 아래 사실주의다. 사실주의.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뭐 감상적 낭만주의 뭐 이러면 예를 들어 이제 영화에서 우리가 이 국문학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이런 말 써요. 이 국문학 공부했다고 영어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센티멘탈 로맨티시즘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로맨티시즘은 낭만주의죠. 센티멘탈 뭐죠? 슬픈. 그러니까 감상적 낭만주의. 이 감상적 낭만주의를 영어로 이 센티멘탈 로맨티시즘이란 말 써요.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이제 국문학 공부했으니까 영어는 전혀 몰라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용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의 어떤 문제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127쪽에 작가의 소개인데 식민지 조선, 만주, 극동, 러시아, 극경부대 이런 데서 이제 태어났고 이산자의 삶을 경험하면서 성장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학이 함경북도에 있는 경성 쪽에서 이제 태어나요. 근데 경성에서 태어나서 58세의 폐병으로 영면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죠. 요즘 시기로 따지면 요즘에 58세가 나이가 아니죠 요즘은. 그 당시로 따졌으니까 14년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용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가 뭐냐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쪽 밑에 좀 내려가다 보면 그 시가 되게 유명한 시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보세요. 디아스포라 나와요, 좀 나와요. 보세요. 밑에. 나오잖아요. 디아스포라를 방불케 하는 개인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용어를 알면 되게 재밌어요. 이 문학 공부는 용어예요. 그다음에 32년에 경성 농업학교에 이제 재학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대학 상기 대학에 재학하면서 뭐 이제 뭐 막노동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궁핍반 생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밑에 보면 궁핍반 생활 현실 비극을 썼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 밑에 막 나오는 것까지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자 넘어가 보세요. 128쪽 보면 그래서 이용학은 이제 신인문학 3월호에 패배자의 소원을 발표하면서 이제 문단에 왔고요. 이용학의 또 유명한 시 또 하나의 시, 그러니까 두 편을 골라라면 이용학의 시에서 대표 시는요 낡은 집하고 낡은 집 이거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말한 풀벌레 소리 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대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시인데 정말 하나만 골라라 하면 낡은 집이 더 유명해요. 이용학하면 낡은 집. 우리가 어떤 가수도 18번 딱 있잖아요. 어떤 가수 하면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태진아 가수, 옥경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용학 가수는 이용학 가수는 이용학 시인은 낡은 집. 이거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좀 이따 제가 낡은 집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어쩌고 친구가 이런까지는 뭐 여러분 자세히 아실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939년 조치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비평과 체제서. 여러분 체제서는 뭐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면 이 체제서 하면 뭘 꼭 알아두셔야 하는지 아세요? 체제서. 모르실 거예요 아마 처음 본 거예요. 주지시. 이 주지시하면 주지주의죠. 이 주지시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을 한 사람이에요. 주지시에 대한 제가 이야기했죠. 주지시란 건 지성에 호소하는 시라고 그랬죠. 주지시, 지성에 호소하는 시, 주정시, 감정에 호소하는 시.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주지시하면 여러분 이제 1학년 때 시를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데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정말 명작입니다. 이 바다와 나비가. 명작인데 이게 되게 주지주의가 주정적인 어떤 내용의 시인데 주지주의적인 관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성에 호소해서 이렇게 쓰는 시를 우리가 주지시라고 해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뭐 주지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요거는 책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자로도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온 사상과 관련돼서 투옥되고 뭐 이렇게 나왔죠. 뭐 그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서울로 상경을 해요. 거기 거기 오랑캐꽃이라는 시가 두 번째 줄에 있죠. 거기 있잖아요. 빼앗긴 시편들을 뭐 이렇게 압상했는데 그 오랑캐꽃도 또 중요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학은 낡은 집,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하나 더 쓰라고 하면 오랑캐꽃. 3편 정도. 아시겠죠? 이거 넘버 1은 낡은 집이고요. 그 다음에 넘버 2, 넘버 3 정도 될 거예요. 3개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여러 뭐 시집도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인민군의 서울 점령으로 추록해서 북한 문학계에서 또 활동을 합니다. 그 밑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 끝에. 그리고 휴전 후에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중앙위원을 활동하면서 또 이제 북한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 월북 문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용학 시인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용학 시인은 공부를 하셨나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용학 시인 월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제가 이야기 좀 계속해서 이 작가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작품 세계다. 작품 세계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구색에 보면 1번 식민지 민중의 비극과 애도의 진정성 이게 이제 이야기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야기. 이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걸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홍학의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야기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놔요. 이야기를 쭉 풀어놓은 이야기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130쪽에 보면 조선인이 향토를 빼앗긴 채 고된 노동에서 시달렸다.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일제 시대니까 노동자, 소장농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도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탈출기 쓴 사람 누구예요? 탈출기. 최소해. 예. 최소해. 그래서 탈출기가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핍. 이거 이제 탈출기를 뭐라고 하냐면 궁핍의 문학이라고 해요. 궁핍의 문학. 아주 가난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다 해서 이걸 이제 궁핍의 문학이라는 비평가들이 씁니다. 말을. 상당히 잘 써놨죠. 탈출기. 여러분 1학년 다 공부하셨죠? 아내가 임신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불껍질을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다 궁핍의 문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흥미롭게 시인도 국경 너머의 생활을 전제했던 누이맨 아까 이거 다 했잖아요. 이 사람 누이맨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정들을 썼는데 좀 내려가 볼게요. 그 시에서 두 줄 올라가면 비참한 생애를 바친 아버지의 최후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객관함으로써 비극성과 상징성을 더한다. 자 여러분 환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환기.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환기. 기억 안 나세요? 환기가 뭐냐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 어떠한 내용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을 환기한다고. 여러분 이제 문학 공부하시면 이런 용어를 알아야 돼요. 환기가 나왔는데 공기, 환기 그거 환기가 아니라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서 그런 그 아버지의 최후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좀 더 이해가 쉽죠. 근데 왜 환기라고 쓰냐?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학은. 제가 거짓말 아니죠. 불러내는 방식으로보다 좀 더 있어 보이자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객관화해서 비극성과 상징성을 더한다. 자, 그래서 여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유명한 시라고 했잖아요.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목이 된 거죠. 맞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되게 유명한 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오른쪽 볼까요? 노령이라는 건 뭐냐면, 노령이 여러분 먼저 해서 노령? 러시아 영토예요. 이 노자가 러시아. 여러분 그 재밌는 게 약 중에 정노환이라고 있죠. 지금도 있나요? 네. 이 정노환이 뭔 뜻인지 이거 환약이 알약이 됐고 네.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 정노가 뭔지 모르죠. 네. 이게 노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 정이 정벌한다는 뜻이에요. 러시아를 정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정벌 침략하는 거. 이게 러시아가 이제 우리하고 예전에는 좀 앙숙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라 진짜로. 정노환 할 때 이 정노가 그런 뜻 있어요. 이 노령이랑은 러시아 노자입니다. 이때 노자는 그다음에 영토 영자 아시겠죠? 이게 뭐 이슬 노자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러시아 영토를 다니면서 이 자레운이랑은 요즘말 키운이에요. 키운. 이게 방언입니다. 한경도 쪽에 방언. 이 사람은 방언을 많이 써요. 왜 방언을 쓰냐? 구체적인 현실감. 방언을 쓰는 이유는 구체적인 어떤 현실감, 사실성. 우리가 여러분들 막 서울에서 사투리 쓰다가 서울말 쓰다가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뭐 왔다 핫다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막 자기 사투리를. 그게 좀 더 친밀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감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둔 말도 없고 뭐 어쩌고 나오죠. 그 다음에 설렁한 이건 이제 썰렁하다는 뜻이죠. 니코리스크의 밤도 잊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그 다음 연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게 아버지의 고단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좀 써보실래요? 다시 뜨시지 않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놓고 아버지의 고단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몇째 줄인데요? 그 131쪽에 두 번째 연 있잖아요.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전체. 지금 131쪽 보고 있어요. 131쪽.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부터 낯을 덮었다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버지 고단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유의민으로 삶이고 이러니까 되게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시는 우리말이니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 또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자연물 이제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이용하기 시에서 또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이 자연물을 이제 배경이야. 그런데 어떤 배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객관적 배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상황을 자연물이 객관적으로. 그럼 주관적인 반대는 나의 관점이죠. 그건 알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똑같은 관점. 그러니까 객관적인 배경. 이렇게 이제 펼치는 거예요. 설명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주인공의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거죠. 그걸 객관적 배경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할 게 있어요. 이 이용하게 시는요, 이용하게 팔각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인 체험이 이산자 유의민의 체험이 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유의민의 체험이 돼. 그러면 이용하게 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건 방송에 저도 이거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강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마이크로코스미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코스는 뭐냐? 소우주.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이문열의 아주 유명한 작품 있죠. 이거는 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이 반장애가 거의 막 혼자서 그 독재자를 그 반장으로 이야기한 거 아세요? 몰라요? 엄석대 나와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이 이문열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원래 정치판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 정치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 심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겠죠. 이 진짜 제가 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이야기. 학교가 커요, 정치판이 커요. 얘가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를 통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려서 쓴 거예요. 또 모르셨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이크로코스, 소우주라고 한다. 뭐 많이 배우죠 또. 그걸 이제 마이크로코스. 저는 방송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소우주. 나중에 이제 매크로코스미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이 가진 의미를 살펴볼 때 이게 풀벌레 소리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까 설명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 풀벌레 소리가 단순히 자연의 소리가 아니다. 나오죠, 정경수. 남의 땅에서 객사를 면치 못한 아버지의 비극과 어린 나이의 가부장을 여윈 시적 화자의 내면을 동시에 보고 자연도 유명한 말이다. 객관적 상감을 내모 청소요. 객관적 상감을.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은 여러분, 국문학은요 정말 이 이용학 한 명 갖고 한 10시간 해야 돼. 만약에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국문학은 이거 자 보세요. 그러면 객관적 상감으로 누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야? 이용학이 이야기한 거예요? 객관적 상감으로 누가 이야기했냐? 바로 T.S. 엘리어트예요. 그 T.S. 엘리어트 하면 황무지라는 시를 쓴 사람이죠. 그 몰라요?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꽃은 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4월은 잔인한 달은 알죠? 네. 그 시를 쓴 사람이 T.S. 엘리엇이에요. 객관적 상감. 자, 객관적 상감물이 뭐냐? 여러분 객관적 상감물이 뭐냐고 누가 물어봤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객관적 상감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4월은 잔인한다 그랬어. T.S. 라고 말할 거예요. 엘리엇. 자, 4월은 이게 아니라 객관적 상감물은 떠보세요. 감정을 간접화해서 이 말이 어려워요. 드러내는 매개체를 객관적 상감물. 여러분 보세요. 이 문학 공부하려면 용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시를 공부했는데 객관적 상감물을 모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내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막 쓰려고 해. 근데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 멋있어요. 아니면 저도 이제 제 시에다가 썼지만 뭐 대파를 내가 뭐 대파를 다듬는데 막 눈물이 고여. 그러면서 그 눈물이 고이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써. 어머니도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라든가.
이해가십니까? 뭔 말이지? 뭐 잡지를 내가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가 잡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어머니는 뭐 이랬습니다. 이런 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준이 그렇게 높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를 쓸 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가려 쓰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어머니하고 연결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을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공부할 때 좋은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영문학 공부를 좀 했는데 영문학을 공부한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시의 이론들이 다 이 영문학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국문학에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맞잖아요. 시의 이론이 국문학에서 들어왔어요?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이야기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풀벌레 소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뭐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때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객관적 상관물만 여기서 알고 넘어갈게요. 자, 133쪽. 133쪽에 오면 식민지 현실의 환기와 역사적 접점의 소환. 제가 이제 강의를 되도록이면 50분에 한 챕터씩 나가는데 조금 크게 나가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33쪽에 식민지 현실의 환기, 불러일으킴, 역사적 접점의 소환. 자, 카프 준영의 평론가 김기진하고도 누가 있죠? 카프에? 김기진하고. 이제 보시죠. 박영희가 있잖아요. 박영희. 그지 않나요? 박영희. 그럼 카프는 뭐예요? 카프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카프 이상 카프인데 스가 빠졌어? 카프가 뭐냐면 자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이거 바로 나와야지. 강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표님. 자, 그래서 이게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이 페더레이션이에요. 페더레이션. 한국 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 프롤레타리아가 무슨 논자인 건 아시죠? 몰라. 프롤레타리아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부자와 빈자가 차이점 있잖아. 부자는 뭡니까? 부자의 손에는 부자는 맨손에 살고 빈자는 맨손에 살고 그렇죠? 맨손에 살잖아요. 빈자는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뭐 소고기 반찬을 먹는데 빈자는 소고기 라면을 먹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차이점이.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한국 예술가 뭐라고요? 프롤레타리아. 이게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반대가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반대가. 부르주아잖아요. 부르주아. 유산계급.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부르주아 유산계급.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카프가 이제 그런 약간 그 무산계급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편 서사시, 이 단편 서사시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텐데 이마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마 들어보셨어요? 이마 안 들어봤죠? 이마라는 시인이 되게 잘생긴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마가 요즘 뭐 현빈 뭐 이런 사람 뿅치기 잘생겼어요. 진짜. 이마라는 사람이 영화 배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마의 그 시 중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오빠와 하루라는 시가 있죠. 여기 대표적인 그런 무산 계급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프 진영의 평론가 김기진이 혁명적 사상 행동의 장으로 식민지 민중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인 예술의 대중화 방법으로 단편서사. 이마하면 단편서사시예요. 이마는 시가 단편인데 시를 보면 거의 소설 한 권 읽은 거 똑같아. 그런 식으로 되게 시를 잘 씁니다. 이마의 단편서사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식민지 현실 노래하진 않았지만 밑에 있죠. 식민지 역사를 끌어들여 일제 식민지의 폭력성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뭐가 있어요? 오랑캐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오랑캐꽃이에요? 이용학의 오랑캐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와 식민지 역사적 삶 이런 걸 서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학은 다시 여기다 뜨게 할게요. 식민지 역사적 글자 보이시죠? 역사적 삶의 뭐예요? 서사화. 자,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식민지의 역사적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서사화라는 걸 이야기로 만들었다 이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까요? 넘어가면 거기도 이제 오랑캐꽃이 나올 거예요. 오랑캐 있죠? 그 앞에 이제 133쪽에 긴 세월 오랑캐와 함께 살았다는 뭐먼 초상들 나오죠? 오랑캐꽃이라고 했으니 어쩌고저쩌고 넘어가면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해가 쭉 나오는데 이용학 씨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 뭐가 있느냐? 자, 134쪽에 보면 두 번째 연을 볼까요? 자, 딱 보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특징이냐? 반복이에요. 반복. 이용학 씨의 또 특징이 반복. 왜 반복이 진짜 아닌가 볼까? 자, 구름 나왔죠. 구름. 동그라미 쳐봐요. 구름. 그 다음에 끝에 구름이 있어 없어요? 구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골자리 또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백년 몇 백년 또 있죠. 예. 보세요. 같은 말 반복으로 써요. 같은 말. 그게 이제 반복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돌가만 털매투리는 털신이에요. 털신도 모르는 오랑캐꽃인데 이 오랑캐꽃은 외적 이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오랑캐꽃이라는 것은 오랑캐는 외적 이민족.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여진족을 가리키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이 오랑캐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의 오사카성 이런 데 가보세요. 뭐 그 임진왜란 일으킨 뭐 풍신수리 이런 사람들 명장이 아니에요, 걔네들. 그래갖고 막 그 후에 가면 막 그 옷 입어보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총명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가 볼 때는 그건데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뭡니까 동이족이죠. 동이족이 뭐 말은 좋게 이야기를 큰 뭐 화살을 잘 써가지고 동이 전혀 아니에요. 오랑캐 있잖아, 오랑캐 있잖아. 이 있잖아. 동이족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 보면 동쪽에 있는 사람을 동이, 서쪽을 서유인 건 알죠. 남쪽을 남만, 북쪽을 북적이라고 해요. 이게 다 오랑캐를 의미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쪽에 오랑캐, 서쪽에 오랑캐, 남쪽에 오랑캐, 북쪽에 오랑캐. 우리는 오랑캐 아니에요. 이렇게 쓴다니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동이족이라는 게 우리는 좋게 뭐 큰 화를 큰 대자하고 활궁자니까 잘 쓰는 민족. 천만의 말씀이 그럴 때 아니에요. 오랑캐 입장.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여진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랑캐 꽃의 이름이 불리기까지의 사정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래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이 오랑캐 꽃은 쉽게 말하면 뭐냐? 오랑캐 꽃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오랑캐 꽃은 오랑캐 꽃이라는 필기하세요. 꽃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설명. 왜 이렇게 됐느냐? 유래에 대한 설명. 요게 이제 오랑캐 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랑캐 꽃이 제가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걸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틀을 잡아 드릴 테니까 뭐 밑에 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전달해.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136쪽. 이렇듯 보이고요. 오랑캐 꽃에는 문화, 문명, 계몽과 개척이라는 위장막을 두르고 자 여기 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밑줄 치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서 이 달라붙은 줄.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오랑캐 꽃에는 문화, 문명 이렇게 해서 식민지화되거나 멀리 쫓겨난 변두리 삶에 대한 정서의 동일화, 연대의식, 함께하는 의식, 동일화 같이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 문화와 문명은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와 문명. 우리가 문화, 문명 되게 많이 이야기해. 문화가 뭐 문명이 뭐냐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뭐냐면요. 알아두세요. 이 문화, 문명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를 시험에 안 나와도 알아둬야 돼요.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 요걸 문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시맨 영화를 보면 부시맨이 막 코카콜라 병에 한 대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막 별거 다 하죠. 부시맨 영화 보면 뭐 신지 보시듯이 해. 그 부시맨의 그 사람들이 이걸 문명이라고 해요? 아니요. 안 하죠. 이게 이런 게 문명이라니까. 문화는 뭐냐면 한 사회 성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공통된 생활 방식 또는 행동 방식, 생활 방식까지 있을게요. 요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맨의 얘네들의 이런 것들 문명은 아니지만 문화는 돼야 안 돼요. 돼요. 문화는 되는 거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어요? 문화, 문명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은 문화가 훨씬 더 고도로, 우리도 뭡니까 무슨 문명이라는 게 황하 문명, 무슨 인더스 문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게 발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랑캐는 이렇게 문화, 문명, 계몽, 개척이라는 위장막을 두르고 힘센 나라의 역사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낡은 집이라는 시인데요. 이용하기 낡은 집인데, 이거 보세요. 향토의 상실 해체, 식민지 근대 허구성 나왔죠? 날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것도, 이게 이제 그 비녀를 꼽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송곳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산호 관제, 만건, 당주를 깨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소소한 골동품 같은 것도 갖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죠.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좀 설명을 하시면 유년 화자가 나와요. 유년, 어린이 시절의 화자. 여러분 유년 화자는 누구 생각나야지? 저번 주에 했잖아요. 백석, 여운 안골조. 하지 않았어요? 여우가 지나는 그 골짜기가 여운 안골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네. 여운 안골조. 그래서 요게 이야기 시의 전형적인 방식. 자, 뭐가 요 시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용학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 하나만 골라라 하면 들어가는 게 낡은 집이에요. 이용학의 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밑에 넘어가. 그래서 찻길이 놓이기 전이라고 나왔죠. 136쪽 보세요. 찻길이라고 하는 것이 놓이기 전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찻길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일제 식민지 정책이 시작되기 전이야. 일제가 찻길을 놓은 이유가 뭐냐? 식량이라든가 이런 거 뺏어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이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 이야기 전에 했죠. 서울역에 있는 거 건물 막 지어놨잖아요. 그걸 항공기를 타고 위에서 올라가 보면 그 건물들의 형태가 대일본이라고 써있대요. 오늘 책에서 읽은 진짜 위에서 밑에서 보면 안 보여. 근데 위에서 보면 이 형태가 이렇게 써져 있대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37쪽에 보세요. 자, 넷째 줄 나의 쌀이말동. 이 쌀이말동은 중마고 알죠? 중마고를 말. 쌀이말동으로 함경도 방언. 이 집 집두 광주. 이게 반지꼬리 옆에서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게 또 중요해. 털보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학 할 이야기가 되게 많죠. 이 털보내의 비극은 뭐냐? 비극은 뭐의 비극?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아까 배운 거. 자, 이런 걸 뭐라고 했죠? 금방 이야기했어 제가 10분 전에. 이런 거를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했잖아요. 예. 거기서 뭐라고 했냐고. 마로 시작된 마이크로 좀 아까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 소우주. 그러니까 이 털보내의 비극은 작은 거잖아요. 이 털보내의 비극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 이거 아까 제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정치판을 이야기 안 하고 학교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소우주라니까. 이 문학에서 되게 잘 나오는 말이에요. 마이크로코스메. 오늘 오셔서 마이크로코스만 알았어도 오신 보람 있는 거예요. 소우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털보네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아들을 봤다고 하면서 막 나오는데 결국 이 털보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집도 없어져 가지고 낡은 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털보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거기 138, 139, 140쪽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거기만 보세요. 138쪽의 마지막 연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고 벌이 먹을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날아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흉집 나왔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낡은 집이라는 게 털보네 그런 게 아니고, 자, 낡은 집, 우리나라를 빼앗긴 상태. 자, 그러면 이걸 또 한자로 뭐라고 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맥수지탄이라고 해요. 맥수지탄. 들어봤어요? 네, 한자로 고사성어. 맥수지탄이 뭐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보리맥자에 빼어날 숫자야. 자, 내가 보리를 길렀어요. 근데 보리가 빼어나게 자라. 근데 이게 우리 게 아니야. 맞나요? 여러분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보물 오는가 있죠? 거기 나오잖아요. 고맙게 자란 보리마다 너는 삼당 같은 머리를 빗었구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빼앗긴 들에도 보물 오는가? 빼앗긴 조국에도 광복은 오는가? 맞죠? 그걸 왜 이렇게 안 썼어? 검열에 걸리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상화가 왜 빼앗긴 조국에도 광복은 오는가라고 안 쓰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썼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이 이용하기 할 때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이용하고. 자, 그래서 거기 그 전라도 가시내가 141쪽에 또 나옵니다. 141쪽에 전라도 가시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그 141쪽에 그 보세요. 마지막 연에 보세요. 내 두만강을 건넜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산다. 보세요. 반복돼야 돼요. 이용하게 시의 특징이 반복돼요. 여러분도 나는 시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연습을 하느냐? 반복하는 연습을 하세요.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했어. 연 끝에 쓰든가 연 시작에 쓰든가 그렇게 하면 시가 된다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자,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외로워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냐 하면서 불술기, 이게 기차의 함경도 방언이에요. 불술기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 유리거냐 뭐 하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기차. 트레인. 그 말이 할 얘기가 많아. 자, 그래서 142쪽을 보면 거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 밑줄 쫙 치세요. 거기 1년에서 7째 줄인가요?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런 말이 있죠. 밑줄처럼. 잠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너의 나라로 돌아가. 이게 142쪽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떠나온 고향으로의 상상적 귀환이라고. 네가 떠나온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나온 고향으로의 상상적 귀환. 돌아가는 왕의 귀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 뭐라 그래요? 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향이죠. 그런 건데,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이 작품에서 이 전라도 가시내에서 이용하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잘 써놓으세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이거는 말로 할게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꿈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꿈을 어떻게 한다? 암시적으로 표현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고향. 그러니까 이게 뭐 전라도 가시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면, 자, 아까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전라도를 이야기했지만 전라도가 아니죠. 그럼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큰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코스미 되는 거예요. 그 좀 이제 감이 옵니까? 전라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전라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를 전라도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에 이런 어떤 선움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한 거고요. 자, 마지막에 하나씩의 별이 있어요. 하나씩의 별. 144쪽에. 이것도 이제 이산자의 귀향과 새로운 생활의 꿈인데, 이 작품은 어떤 데 쓰여진지 1945년 해방됐죠. 해방 직후에 쓰여진 시. 이 작품이 뭐라고? 해방, 거기다 써놓으세요. 3번에다. 해방 직후에 쓰여진 시. 해방 직후에 쓰여진 시다. 뭐가? 이 작품. 이산자의 귀향과 새로운 생활의 꿈이 해방 직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 자, 145쪽을 보세요. 145쪽의 셋째 줄에 별이란 말 나와요. 이 시에서 별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 운동좋아하면 별에는 막 있잖아요.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소망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하면서 막 소시적, 수학교적 애들을 불러봅니다. 막 나오죠. 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조준의 승무에 나오죠. 조준의 승무 아시죠? 모른가 뭐 별이 나오는데 하여튼 별은 뭐냐? 자연물이야. 근데 이 자연물은 근데 이 별의 상징은 뭐냐? 꿈,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그 의미를 하고 있어요. 별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시를 공부할 때 별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요.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들어놓은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자연물, 꿈, 소망, 기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방법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고생하는 모습 이산자의 귀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여기 보면 145쪽에 두 번째 볼까요?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두건 쪼가리 막 나오죠. 그러면서 요기하면서 서울 내사 서울이 그리워 내사마 이런 말 쓰죠 우리도. 그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자 결국은 이 주인공의 말고 이제 이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의 우리가 뭐라고 해서 산전수전 뭐 공중전이라고 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이 사람들의 삶. 산에서 싸우고 뭐예요? 물에서 싸우는 게 산전수전 아닙니까? 맞죠? 산전수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 하나씩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하나씩의 별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이렇게 광복 이런 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의 별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만 좀 볼게요. 147쪽을 보면 147쪽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부분은 이를 감안하는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단락. 별이야말로 복된 눈과 동등한 가치를 갖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두 자에는 한편으로 차가움이라는 부정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과 지복의 긍정을 상징한다. 이 대조적 특징은 이양과 고향을 떠나는 것과 기양, 고향에 돌아오는 것 사이의 나오죠. 이양과 기양 시에 이산자의 정서와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양대립. 이양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했죠? 이제 과학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양대립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양대립은 소시르가 있죠. 소시르. 시니피아, 시니피에. 이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이건 기표, 이거는 기후. 이 뭐예요? 나무, 시니피아. 나무를 보면 나무라는 단어를 써 누가? 이 그림 제가 잘 못 그려요. 나무를 떠올려. 시니피에. 이양대립이죠. 이 기표와 기후라는 것이 이제 이양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시르가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표와 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리 일상에도 되게 많이 써요. 기표와 기. 그러니까 요 이야기 하나만 우리가 화장실이 있는데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화장실 안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보면 이제 남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죠.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자는 빨강색으로 갖고 치마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알아서 이게 남자 여자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기표인데 기표와 기호의 미끄러짐이라고 해요. 기표와 기호의 미끄러짐. 그러니까 이 기표라는 것을 기호를 보고 기표는 뭘 떠올리는 거잖아. 이건 기호잖아. 기표가 아니죠. 그림잖아. 기호를 그려놓은 거. 이걸 보고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화장실에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표와 기호의 미끄러짐이라고. 말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말이 멋있다니까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인문학 안 하면 이런 공부하시겠어요? 기표와 기호의 미끄러짐. 오늘 아주 고급진 거 많이 배우시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결론 보고 쉬겠습니다. 이 결론에 보면 이 이용하기 싫은 한마디로 특징해라. 이산자의 시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산자의 시합. 자, 이산자를 뭐라고 한다? 바로 나와 있다니까 디아스포라. 이산자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디아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이제 디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이라는 의미, 다이아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뭐 너머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너머, 뭐뭐 너머라는 뜻도 있어. 그다음에 스포라라는 건 아까 뿌리다라고 그랬죠. 이 스페로라고 해서 이제 스페로 라틴어로 스페로 뿌리다. 물론 영어로는 스프레드지만 스페로. 뭐뭐 너머로 뿌려졌다.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어떤 유대교의 규범, 생활 관습을 유지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죠. 뭐뭐 넘어, 이곳 넘어 뿌려졌다고 이렇게 그 말이 디아스포라가 거기서 온 거라니까. 이걸 그냥 다이아로 봐도 상관없어. 다이아는 둘이니까 둘 이상도 돼.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디아가 뭐라고요? 뭐뭐 넘어. 그래서 이제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그런 문제들을 쭉 이야기한 시인이 바로 이산자의 시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148쪽의 밑에서 일곱째 줄 낡은 집 전라도 가시면 오랑캐꽃 거기다 밑줄 적으세요. 148쪽 밑에서 일곱째 줄쯤 되면 이럴 때는 다음에 낡은 집 전라도 가시면 오랑캐꽃은 농촌 공동체의 몰락과 유의민의 발생이 일제 시민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예리하게 짚어낸 고소력이 강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시다. 리얼리즘 무슨 주의? 리얼리즘 아까 했잖아요. 대답을 사실주의. 리얼리즘 하면 사실주의라는 그걸 사실적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쓰입니다. 이산자의 시. 그러면 또 다른 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이용학의 시는 이산자의 시약 말고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기양의 시약이라고 합니다. 이산자의 시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건 뭐라고요? 기양의 시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이제 50분 만에 마무리를 여기 했는데 지금 빙산에 읽어야 돼. 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50분에 제가 이거 한 챕터씩 끝내야 돼서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공부해보니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재밌지 않아요? 시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막. 여기 또 이 국문학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시쓰러 오셨잖아. 저도 이제 1집 시를 썼거든요. 2집을 올해 낼 예정인데 시가 되게 재밌어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 시 쓰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 또 시작하죠. 너무 또 길면 쓰러지시니까.